블록체인 나우 마지막 4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블록체인 전문 경제방송 글로벌 A에서는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의 행방들, 또 다양한 국내외 소식들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 8시에서 12시까지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 계시는 다양한 전문가분들과 저희 시장 공부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올레TV 187번, HNTV 417번, 그리고 유튜브에서 블록체인 나우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승익 기자의 풍문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심층 취재 코너 풍문레이더 선장을 맡고 있는 이승익 기자입니다. 그제죠, 블랙 세러데이가 왔습니다. 가상자산의 대폭락, 무려 25% 비트코인 급락세를 보이고 지금은 조금 약간의 소폭 반등을 보이기도 했는데 너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큰손이죠. 워렌 버핏 내 회사 벅셔 해서웨이 부회장 찰리 먼거가 곧 자산이 거품이 너무 많다 경고를 하면서 가상 자산들이 일제히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FED에서도 돈줄 재기에 테이퍼링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산들의 조정이 큰 폭으로 일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수적인 투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산업계 재개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스투데이 한훈식 기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쌍용차 예, 이제 우선 협상자로 에디슨 모터스가 선정이 됐어요. 예, 지지난달이죠. 10월 20일 네. 날. 예. 네, 뭐 쌍용차 5번째 주인 찾기가 지금 또 만만치 않다면서요? 예, 우선 시장에서 상용차의 어떤 그런 자구 계획안, 네. 에디슨 모터 측에서 제시한 자구 계획안이 제대로 먹혀들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장에서 의혹을 제기하길 일부 투자자들, 에디슨 모터 쪽에 있는 투자자들이 상용차 부지 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네. 결국 상용차 부지를 매각하고 뭐 다른 곳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려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그 산업은행과 에디슨 모터스의 또 삿바 싸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예. 신경전이 상당히 많이 예, 좀 예.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예, 예. 서로 간에 막 의견들이 전달이 됐는데 예. 쌍용차 발전에 산업은행 이동걸 행정이 의구심을 갖는다. 예, 언론 예.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무슨 예,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지난달 30일 이동걸 회장이 그 상구차 그 어떤 자구 계획안에 의구심 있기에 어떤 제3의 어떤 그런 검증 기관에 맡기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에디슨 모터스 측은 뭐 노코멘트로 좀 일관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서 살펴보면 지난 10월달에 10월 말이죠. 그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사는 쪽에 자금 요청을 얘기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예, 언론을 통해서 그 이후에 사는 쪽에서는 이게 뭐 언론 플레이다 그런 식으로 반박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2차전이죠. 네,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내색을 그렇죠. 뭐 사는 의미였었죠. 측과 에디슨 모터스 측과의 어떤 그런 2차 네. 전 어떤 핑퐁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강윤권 우리 에디슨 모터스 회장이죠. 네. 이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네. 뭐 에디슨 모터스 특별한 뭐 전략이 있어 보이나요? 어떠세요? 아직은 뭐 좀 버티기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난달 말에 실사가 끝났습니다. 네. 실사 과정 중에 어떤 예측하지 못했던 그리고 네. 에디슨 측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부실도 발견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러나 사실 그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 보면 뭐 사는 쪽하고 파는 쪽 네. 갈등이 생기지 마련이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뭐 사는 쪽은 좀 흠집을 잡으려고 하고 네. 파는 쪽은 이렇게 안 그렇다 그런 식으로 나오려고 하고 네. 어떤 그런 갈등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또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조금 더 시간을
끌어보자는 네. 그런 전략이 네. 나온다는 얘기 같습니다. 왜냐? 네. 지금 뭐 상용차 메가 같은 경우에는 5번째 네. 말씀드린 5번째 주인 찾기입니다. 네. 이게 또 불발로 돌아선다면 당장 그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네. 그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뭐 평택이라든지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친정이죠, 그러다- 경정.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결국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상용차를 살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쪽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는 좀 시간을 끌어보자는 네. 그런 뭐 전략입니다. 근데 대선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제 세 달도 안 남았는데. 정확하게 이지만 90일 남았죠. 네. 남았는데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사실 2월까지 뭐 이게 회생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네. 뭐 그 스케줄에 맞출 수 있겠죠. 네. 예. 공적 자금이라고 하면 결국 산업은행이죠. 그렇죠. 산업은행 지금 뭐 에디스 모터스 측에서 사는 쪽에 네. 8천 원을 좀 빌려달라. 네. 뭐 그걸 이렇게 상용차 평택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해서 네. 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는 이동걸 회장 쪽은 당장 이렇게 뭐 담보도 중요하지만 담보는 일종의 어떤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네. 회생 계획안이 먼저다. 네. 뚜렷한 어떤 회생 계획안이 나야 네.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의 역할이 뭐죠, 원래는? 이런 기업들을 위한 그 원활한 이런 네. 공적 자금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산업은행이. 맞습니다. 그러나 뭐 무작정 네. 뭐 이렇게 뭐 빈독에 물 붓기식으로 네. 공적 자금을 투입할 수는 없던 또 노릇 아닙니까? 네. 그런 논리를 좀 사는 쪽에서 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산업은행을 출입할 때 네. 오부 갑은행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산업은행이 상당히 네. 그 공무원화되고 네. 정말 그 갑이라는 인식들이 상당히 많을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의 네. 은행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자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지적이 되곤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 네. 부분도 맞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상용차 같은 경우에도 시장 실패 사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또 자원이 적절하게 분비되지 못했기에 네. 어떤 상용차가 계속 어떤 이번에 5번째로 또 세준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나름 쪽으로 뭐 사는 쪽에서는 면밀히 또 살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국가와 국민의 어떤 세금으로 만든 어떤 그런 공적 자금인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는 이동걸 회장 쪽이 수차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에디스 모터스 쪽에 일종의 어떤 뭐 시그널이고 또 달리 보면 일종의 워닝이죠. 그 과거에 또 이런 그 지금 비판도 많아요. 마인드라 인도 회사 투자할 때 또는 또 중국 그 어디죠? 그 상하이 자동차 상하이차. 예. 거기서 투자할 때는 산업은행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네, 예. 오히려 국내 기업이 인수한다고 하니까 더 역차별을 준다. 그런 이런 얘기도 부분도 또, 그런 네.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나 마인드라든지 상하이차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 자본이지만 거대 기업입니다. 네. 나름대로 또 신뢰가 가는 거죠. 네. 그런데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이 상용차의 뭐 3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소규모 기업입니다. 네. 물론 에디슨 모터스가 가진 어떤 그런 뭐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뭐 개척가 정신은 네. 시장에서 존중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달리 네. 제가 얘기했던 그런 뭐 달리 또 살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피부로 와닿게 설명을 드리려면 지금 서울 시내 대부분 돌아다니는 전기차 버스가 지금 네. 에디슨 모터스에서 예, 맞습니다. 만든 예. 버스잖아요. 예, 예. 지금 상용차 부분은 상당 부분 성공을 했는데 네. 아직 승용차 쪽에서는 마땅한 성과가 없죠. 지금 에디슨 모터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 내놓은 계획이 뭐 500억 원으로 전기차 10여 종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뭐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신차 개발하는 데가 적게는 3천억 정도, 네. 많게는 한 5천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네. 뭐 기간은 한 3년, 4년 정도. 네. 옛날 그 상용차에서 만든 체험회를 생각해 봅시다. 그때 1998년입니다. 97년에 나갔죠. 네. 그 당시 돈으로 4,5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 네. 뭐 지금도로 따지면 뭐 1조, 2조에 가까운 그런 돈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에디슨 모터스 강영군 회장 쪽이 500억 원으로 뭐 전기차 10여 종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네. 의구심을 나타나고 있는 게 시장에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이런 사파 싸움이 길어지고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결국 어디에 유리하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지적했듯이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한국 사회에서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또 상황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대선이 있으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네. 좀 이렇게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기자 말씀대로라면 대선 전에 다 에디슨 입장에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업을 그렇죠. 뭐 지금 스케줄 상으로는 예. 2월까지 내년 2월까지 희생 계획안이 나와야 됩니다. 네. 뭐 내년 대선이 3월 초죠. 네. 3월 초니까 뭐 1, 2월 달에 급박하게 사실 사는 쪽에서도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야겠지만 나름대로 명분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뭐 정권이 혹시 뭐 어느 쪽이 정권을 잡을지도 모르죠. 네. 나중에 사는 쪽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게 됐었을 때 사는 쪽에서 어느 정도 면접으로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항상 보면 산업은행은 결국 정치 조직화돼서 예. 정치적인 판단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어찌 예. 보면 지금 산업은행 이동걸 행장 입장에서는 다음 대선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예, 예. 지금 뭐 섣부른 판단하기 상당히 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어려운 입장이지만 뭐 아직은 정권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권을 민주당 쪽에서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뭐 공적 자금이 투입될 것이라는 게 어떤 시장 일각의 어떤 판단이고 관측입니다. 네. 이게 아직도 뭐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그 대표가 지금 아직도 서로 박빙이죠? 박빙이죠. 사실 근데 뭐 정치 전문가들이 판단하길 결국 그 표 차이는 몇십만 표, 예.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 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네. 결국 이 경기 남부권 평택이라든지 그리고 이쪽 협력업체들이 모여 있는 곳이 경기 남부권입니다. 네. 그쪽에 있던 표심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정말 아닙니까? 한 표 한 표가 정말 피가 마르겠어요.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쌍용에서 내부 직원 노조라든가 협력업체들 이 주변 또 반응들은 어떤가요? 에디스모터스에 대해서? 지금 상용차 내부 쪽에서는 좀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당장 어느 정도 뚜렷한 자금 계획안이 수립돼야 어느 정도 상용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살아날 수가 없으니까 네. 조금 지켜보자, 관망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자, 앞으로도 계속 뭐 넘어야 될 산들이 네. 많죠. 지금 뭐 강개인 채권자 또 집회도 해야 되고 네. 또 기존 주주 마인들에 대해서 감자 여부라든가 뭐 주총도 열어야 되고 뭐 네. 넘어야 될 산들이 네,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어쨌든 계속돼서 중간중간 좀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신세계 정용진 회장 아직도 배가 고프다면서요? 네. 뭐 밤에 뭐 이렇게 맛있는 라면도 많이 끓여 드시고 하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사실 정용준 부회장이 올 들어서 좀 M&A 행보를 네. 많이 했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가 이베이 코리아 네. 3조 4천억 원에 인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한 17% 정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네. 거기 한 1,700원 정도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성 그 패션몰입니까? 네. W 컨셉 쪽에서도 한 1,700원 정도 가감한 M&A 행보를 네. 이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뭐 이야기하기를 사실 그 편의점 쪽은 거의 뭐 꼴찌입니다. 그렇죠. 이만습사. 그 등수로 제일 따지면- 늦게 출발했으니까. 예, 그럴 수가 등수로 있겠죠. 따지면 4등인데 사실 그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에 일종의 어떤 자율 규약 협약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더 이상 출점을 못하게 만드는데 네. 그 부분이 어떤 그 이마트 24의 어떤 그런 출점 전략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좀 잠깐 보시면 뭐 CU 같은 경우 그리고 GS25 같은 경우가 거의 1만 4천 개 정도 됩니다. 항상 엎치락뒤치락 하더라고요. 엎치락뒤치락 CU랑 GS25는. 그리고 3위 업체가 세븐일레븐 10,000개가 넘습니다. 네. 이마트가 5천 개 정도. 네. 이번에 매물로 나온 미니스탑이 한 2천 개 정도 됩니다. 네. 예. 아, 미니스톱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저게 많이 나죠. 예. 서울에서는 제가 많이 봤는데 그 미니스톱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지방에서는 거의 미니스탑이 없습니다. 아, 사실 그 제주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편의점이 세븐일레븐도 없습니다. 이것도 또 지방색에 따라서 지방색도 있겠지만 뭐 일종의 또 출점 전략이죠. 네. 뭐 특히 뭐 수도권이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가 GS하고 네. CU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방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게. 뭐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가요? 이마트 24 전파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 협약, 자율협약 예, 때문에. 일종의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는 더 이상 출점을 하지 말자. 아, 사실 한국에서 어떤 좀 뭡니까 편의점 업계 거의 수만 개가 되지 않습니까? 뭐 동네 이게 사실상 미리 깃발 꼽는 사람이 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영토 확장 싸움에 네. 이게
견줘봐도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좀 편의점의 억항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1인 가구가 늘면서 1, 2인 가구가 늘면서 사실 물건 값이 보면 뭐 일반 그 뭡니까 할인점이라고 해야 됩니까? 할인점보다 한 30%, 40%더 비쌉니다. 네. 하지만 1, 2인 가구는 물건을 삽니다. 가깝고 편하니까. 그렇죠. 예, 좀 네. 배달 좀 잘 되더라고요. 예, 보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은 기존 인수 후보였던 롯데 세븐일레븐도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예. 그 이유가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니스탑을 인수하게 됐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냐 하고 많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입에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없다. 네. 그 내부 쪽에서 뭐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전에 그 세븐일레븐에서 로손이라고 있죠. 네. 로손 바이더웨이 인수하면서 좀 곤욕을 치렀습니다. 네. 왜냐? 이 점주들이 간판을 바꿔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좀 곤욕을 치른 사례가 있기에 경험이 있기에 이번 쪽에서는 한 발 더 물러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향후에 미니스톱을 인수하게 된다면 뭐 발생될 리스크라든가 뭐 또 우리 정 회장의 다음 포석이 어떻게 될까 전략이? 우선 지금 인수하게 되면 거의 뭐 8,000개 정도 됩니다. 네. 그럼 뭐 세븐일레븐과 비슷하게 업계 3위권으로 이렇게 뭐 뛰어오르게 됩니다. 네. 나름대로 편의점 업계 쪽에서도 나름대로 확대 전략을 펼치지 않겠냐 하는 게 그 시장의 어떤 판단입니다. 네. 저는 참고로 이마트 24라든가 편의점이 요즘 와인 질 좋은 와인들을 싸게 많이 갖고 특히 오거든요. 이번에 이마트 24가 네. 그걸 먼저 내놓았죠. 참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와인의 대중화를 많이 좀 이끌어 왔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정영균 롯데도 부회장이. 그렇고 예. 이마트도 그렇고 정말 좋은 와인들을 싸게 국민들에게 공급한다라는 측면에서도 편의점에 저는 제일 피부로 와닿게 느껴지는 예, 예. 부분들인데 예. 한편에 또 반면에 또 동네 구멍가게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예, 예. 예. 어쨌든 뭐 시대의 흐름이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발생할 수 있는 뭐 흐름이라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편의점 그 미니스톱 예. 향후 향방에 대해서 취재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스투데이 한우식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한 주간 증시 이슈 소개해드립니다. 스투데이의 자본시장 전문 기자 김필주 기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시혁 씨가 우리 의장으로 계시죠. 하이브 네. BTS의 또 소속사이기도 한데 100억 매도를 했다고 주식을 그러면서 주가 급락이 됐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예, 그 BTS 멤버 중에 이제 주식을 매도한 사례가 이제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BTS 멤버인 진, 그다음에 제이홉, RM이 지난 10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이 하이브 주식을 총 99억 4,983만 원, 약 100억 원 가량을 장내 매도를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 멤버 진은 10월 19일 날 16,000주를 주당 30만 원에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양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홉은 10월 22일에 5,600주를 주당 33만 원에, 그다음에 RM은 한 번에 매도한 건 아니고요. 여러 차례에 걸쳐 팔았는데 10월 13일 그리고 지난달 9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1,385주를 장내 매도를 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매도 단가는 최저 28만 2,500원에서 최고 38만 1,75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총 매도 금액은 멤버인 진은 48억 원, 제이홉은 18억 원, 그다음에 RM은 32억 원의 이 규모의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주식 수만 보면 뭐 16,000주, 5,000주에서 금액이 크지 않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하이브가 엔터의 대장주긴 한가 봐요. 맞습니다. 네. 소량을 팔았는데도 금액들이 더 몇십억씩 하네요. 예, 지금 주가가 원래 기존에 20만 원대에서 4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그동안 이제 시세 차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하이브의 그 시가총액이 꽤 되죠?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규모가? 현재 지금 아직 확인은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30만 원대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시총에 비해서는 이게 파는 물량이 크지가 않은데 네. 이 정도로 뭐 급락을 불러올 만한 원인이 되나요? 예, 지금 그 매도 시기가 일단은 호재가 겹친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들이 장내 매도를 한 시기는 이 BTS가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한다는 기대감에 이제 하이브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네. 이 당시 이제 고점을 기록한 시기에 차익 실현을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요. 그동안 이제 줄곧 20만 원대에 머물렀던 이 하이브 주가가
12월 15일부터 3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4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때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 2일에 장 초반에 하이브 주가가 약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네. 오늘도 약 4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속 그룹인 이 BTS 멤버들이 소유 주식 일부를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투자 심리가 조금 약화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팔았던 금액과 수량이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네. 또 BTS 멤버들이 네. 팔았다는데 시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예, 맞습니다. 보고 있는 여파가 큰 것 같네요. 예, 금액보다는 오히려 이 멤버 그리고 핵심 멤버지 않습니까? 네. 하이브에 핵심 멤버가 팔았다는 소식에 이 투심이 좀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뭐 이들 BTS 멤버들이 돈이 궁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주식을 팔았죠? 뭐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고 네. 있는데요. 뭐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본인들이 보기에는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멤버들 주식 네. 보유량을 알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이 앞서 BTS 멤버들의 주식은 지난해 10월 하이브가 유가증권 상장할 당시에 최대 주주인 방시혁 의장이 주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때 증여할 때 멤버 7명 모두 이 보통주 총 47만 8,695주를 균등하게 받았고요. 한 명당 약 92억 원의 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이 증권가는 이 하이브가 신사업 확장으로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이 BTS가 주식에 판매를 했지만 매도를 했지만 이 시장에서는 아직도 긍정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박형민 케이프 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희소성이 있는 아티스트 IP 기반의 상품들을 이 NFT 방식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화하기로 밝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브에서도 엔터업계에서도 이 모든 자산을 NFT화하면서 팬들과 더욱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고요. 또한 이 하이브는 웹툰 그리고 웹소설, 애니메이션 등을 이러한 BTS 멤버들과 결합해서 이 아티스트 IP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스토리 사업도 본격화할 예정이라서 이러한 주식의 판매, 매도는 오히려 그렇게 큰 악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습니다. 정말 BTS의 힘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꼴풍을 만드는 회사 대표님을 뵀는데 꼴풍에도 BTS의 그 이모티콘이 들어가는 네, 엄청난 로열티 수익을 또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상당히 많은 그 BTS에 파급되는 콘텐츠 사업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로열티 사업 앞으로도 엄청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런 또 소식에 K 콘텐츠, K 드라마 한류 바람이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고요, 주식 시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네. 네, 너무 많이 올랐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류 바람과 함께 신고가를 경신했던 드라마 콘텐츠주들이 현재 이제 많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상된 호재가 소멸하면서 이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12월 2일 제이 콘텐트리는 3.72% 내린 이 49,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현재 오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약 3.5%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22일 장중에 고점인 85,900원에서 현재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이날 뉴, 그다음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에이스토리 등도 여전히 하락폭을 키웠고요. 이들 종목 대부분 지난달 고점 대비 20%에서 40%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제이 콘텐츠리면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지옥을 예, 맞습니다. 개봉했죠. 네. 근데 주가는 지옥행이 됐다고. 예, 주가마저 이 드라마 이름처럼 지옥행을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제이 콘텐트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지옥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 2배 가까이 이상 올랐습니다. 지난 9월에 4만 원대에 거래되던 주가가 지난달에 8만 5,900원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개봉일 11월 19일 후에 이 11월 22일에 이 차익 매물이 집중되면서 7% 이상 급락을 했고 최근까지도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드라마는 개봉을 했지만 드라마 제목처럼 계속 주가는 지옥행을 가고 있던 것입니다.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마이 네임 효과는 또 얼마나 있나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마이 네임을 제작한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개봉하자마자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 10월 15일 날 개봉 후 사흘 반짝한 뒤 죄송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제가 네. 웃음을 주체하지 못했네요. 장중 4,920원의 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인 이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이 넷플릭스의 지난 17일 세계 TV쇼 부문 죄송합니다. 4위에 등. 이 많은 코인 중 나는 무엇을 믿고 선택해야 할까? 대한민국 어디서나 결제를 바로 쓰는 즉시 할인이 바로. 난 페이코인을 믿고 쓴다. 코인을 바로 쓰다. 페이코인. 네, 잠시 방송 촬영 중에 그 파리 한 마리가 지나가면서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잠시 광고 그 사이에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한류 바람탄 우리 K 콘텐츠 소식 계속 전해주시죠. 우리 김필주 기자도 네. 아까 좀 많이 좀 당황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마이네임 네. 효과 어느 정도 지금 보고 있나요? 예,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인 이 마이네임을 제작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개봉하자마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 10월 15일 개봉 후에 사흘 반짝 오른 뒤 장중 4,920원을 찍으면서 이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이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마이네임은 지난 17일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4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지난 10월 18일 날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현재 주가는 2,305원에 못 미치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올랐던 탓인지 급상승 뒤에 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디즈니 플러스 네. 국내 또 상륙을 하면서 많은 그 종목들이 또 영향을 받고 있죠. 예, 그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출시로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 매도세를 지켜가지 못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매년 한 편 이상의 드라마를 공급하기로 한 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9월 초 9,000원이었던 이 주가가 뉴는 지난달 2만 원 선을 넘어서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12일 디즈니 플러스가 국내에 출시되자 주가가 급격히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 등도 다른 콘텐츠주도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이 공급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가 올랐지만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자 실망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앞으로 K 콘텐츠들 또 이렇게 급락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 또 한 번의 상승세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어쩔 수 없잖아요. K 콘텐츠가 워낙 지금 네, 맞습니다. 글로벌로 진출하는 실적과 이런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네. 앞으로 콘텐츠 강국으로서 주가도 많은 강한 상승세 이어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또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퍼시픽 네. 소스닥 기업이죠. 신약 개발 역량에 집중을 하면서 앞으로 고수익 사업에만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존에 뭐 수익성 안 좋은 사업부 영업 네. 중단을 결정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 일일 업계에 따르면 이 골드퍼시픽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기존 바이오 사업부인 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반납을 하고 영업 중단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사업 부진에 따른 영업 중단으로 골드퍼시픽은 최근 큐바이오로부터 영업 양수한 바이오 사업부의 역량을 집중해서 수익성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영업 중단 이번 집중한 역량을 집중할 또 사업부는 어떤 내용이죠? 예, 지난달 인수가 완료된 이 사업부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 그리고 실험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과 기기, 기자재 등의 상품을 매입해서 대학교, 병원, 그리고 기타 거래처 등에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263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매우 알짜 사업 부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 제품의 시장 확대 그리고 신규 브랜드 확보 등에 힘입어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관측입니다. 자회사는 어떤 회사죠? 이번에 신흥효과가 어떤 또 효과가 날 것인가? 예, 골드퍼시픽은 현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자회사는 APRG인데요. 이 신약 개발 완료 시에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현재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APRG는 현재 경구용 치료제 후보 물질인 APRG 64의 임상 1상을 완료를 했고요. 한국, 인도 등 글로벌 임상 2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그 자회사 APRG 네.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되나요? 예, 선악초 그리고 오베자라는 천연물 기반의 이 안전성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경구용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미국 제약업체인 머크사가 개발 중인 이 코로나19 치료제 이 몰루피라비르
이에 비해서 낮은 약가로 출시가 가능한 약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아주 경쟁력을 우위를 점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회사 관계자는 APRG의 이 선악초, 오배자 천연물 기반으로 한 이 안전성 문제가 적은 만큼 임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바이오 연구 장비, 그다음에 기자재 사업의 역량을 집중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가 또 계속 변이하고 있어요. 또 델타 변이해서 이미 또 이제 오미크론까지 넘어왔는데 네. 앞으로 이런 또 경구용 치료제도 상당히 또 발빠르게 계속 움직이지 않느냐 이게 참 네. 약효가 있을지 참 예. 의문이 생기긴 합니다. 예, 아마 진단 키트와 동일하게 또 아마 새로운 또 테마주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변이가 생길 때마다 네, 이 맞습니다. 뭐 진단 키트 뭐 새로 이게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예. 경구용 치료, 백신 네, 뒷단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또 지각 변동이 있을 텐데 네, 정말로 뭐 내년도 계속 뭐 코로나 시대가 원치 않지만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소식이죠. 코스나인, 코스닥 기업이죠. 네.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신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시총 대비 큰 금융, 200억이 넘는 투자를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코스나인에서는 200억 넘는 그 투자를 받으면서 현재 많은 돈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제 자산 양수도를 통해서 이 코스나인은 실탄을 확보했는데요. 네. 214억 원 규모의 실탄 확보를 나섰습니다. 코스나인은 지난 10월에 체결한 유형자산 양도 계약에 따른 잔금이 납입이 완료됐는데요. 이 계약금과 중도금 납입에 이어서 이 173억 원의 잔금 납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이 코스나인은 총 214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 또 매각 외에 네. 추가 자금 조달 뭐 규모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부동산 매각 자금 외에도 이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서 이 150억 원 규모의 자금까지 이 자금 조달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64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 성장성과 수익성을 갖춘 회사들을 대상으로 신사업을 검토 중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후보군을 좁혀서 현재 인수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0억 넘는 규모가 들어왔는데 이 확보한 자금으로는 재무 건전성을 어떻게 좀 네. 개선시킬 수가 있을까요? 예, 이번에 확보한 자금 일부로 우선적으로 일단 차입금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이 부채 비율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부채가 상환되면 코스나인의 부채 비율은 지난해 연말 기준 253%에서 100% 내외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또한 이자 비용 등이 절감돼서 재무 안전성 그리고 자금 유동성이 큰 폭으로 향상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코스나인 향후 사업 계획 네. 전망 어떻게 보세요? 예, 코스나인은 올해 연말까지 부실 사업부 정리와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수익성 중심의 사업 추진과 그다음에 신규 사업 중심의 사업 다각화 등을 통해서 실적 성장은 물론 내실 있는 이 책임 경영에 주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올해는 다운사이징에 주력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 핫한 증시 이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본시장 전문 기자 수투데이 김필주 기자 자리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블록 위클리 코너인데 암호화폐 전문위원 김영석 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결국 빗썸이 빗썸을 했다. 예. 상당히 제목이 임팩트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에 12월 4일 빗썸이 새벽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죠. 네. 업데이트를 진행한 골자 자체가 이 특근법 시행에 맞춰서 고객 확인 제도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원활하지 못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회원들의 불만을 많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어떤 빗썸이 빗썸했다라는 말은 그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그 빗썸이 빗썸을 했다라고 표현이 된 이유는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슷한 케이스들이 빗썸에서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사례들이 뭐 계속 시스템 예. 오류라든가 너무 많은 고객 피해 사례가 있어서 그렇죠. 이 빗썸이 예전부터 이런 그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선 그래도 이 가상자산 사업을 먼저 했는데 예.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업비트에 비해서 계속 뒤처지거나 오류가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우선 빗썸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그냥 아예 2등 전략으로 밀고 나가자
전략 게 자체가 2등 전략.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고객 불만, 고객 오류 이런 것들이 2등 전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궁한 변명 아닐까요? 그러니까 2등 전략으로 나갔기 때문에 네. 우리는 뭐 업비트만큼 신경을 많이 못 쓴다라는 게 아닌가 싶은데 비단 이런 이번에 고객 확인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어난 오류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네. 특히 가장 큰 이슈였었죠. 뭐 2017년도에 비트코인 캐시가 최초로 200만 원이 돌파하고 뭐 네. 240만 원 이 정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빗썸에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류가 약 한 3시간 넘게 지속이 됐었고 네. 이 이후에 서버가 복구가 되고 나서 사람들이 열어봤을 때 가격이 반토막이 나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 사람들이 회원들이 빗썸 사옥 앞에 몰려가서 뭐 보상하라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이후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좀 덜 하지 않았나 싶지만 또 2017년 말에 리플이라는 코인이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었어요. 네. 300원 하던 리플이 4,800원까지 치솟을 때 그때 빗썸에서는 서버가 또 오류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버 오류하고 999 사태. 그러니까 보통 리플 999 사태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뭐죠? 구구 사태요? 그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하고 뒤에 999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아, 일종의 뭐 바이러스 같은 건가요? 이게? 바이러스라기보다는 그냥 그 상태 네. 메시지가 나온 거죠. 상태 메시지. 이뿐만 아니라 뭐 빗썸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뭐 서버 오류라든지 점검 등을 통해서 약속한 시간을 원만하게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혹은 회원들의 접속을 막는 경우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 굉장히 크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빗썸의 이러한 오류에 있어서 기존 고객들, 회원들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회원들이 우선 빗썸의 그런 어떤 업데이트 오류에 대해서 당초에 빗썸이 발표했었던 특이 사항이 네.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고객 확인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는 매수 매도를 원활히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두 번째로 입출금을 네. 하지 못하게 하겠다. 네. 그러니까 빨리 고객 확인 제도를 인증을 해라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실제로 회원들이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죠. 네. 그리고 막상 12월 4일에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회원들이 고객 확인 제도를 인증을 하고자 또 시도를 했을 때 절대 이게 한 번에 안 되는 경우인 겁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원들은 매수도 못하고 매도도 못하고 엄밀히 말하면 할 수 있어요. 네. 다만 99만 원까지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실질적인 뭐 매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입금 출금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회원들의 자산을 묶어놨다라는 점이 소위 말하는 이 바닥에서 또 가돌이 쳐놓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우리 김 의원도 빗썸 고객 확인 제도 인증을 한번 시도해 보셨네? 예, 제가 목요일 저녁부터 시도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시도를 했는데 네. 이 단계가 크게 한 3가지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신분증을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분증 상세 내용 인증을 하고 계좌 내용 네. 확인을 끝내야만 이 고객 확인 제도가 통과가 되는 건데 네. 우선 1단계에서 2단계 네. 넘어가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시도를 하면 한 24,000 순이다. 네. 한 8시간 걸릴 거다라고 안내가 나오고 참. 그렇게 해서 1단계를 어떻게 통과를 했어요. 네. 신분증을 등록을 하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자 하면 또 한 3만 몇천 순이다 해가지고 그 3만 몇천 순위를 한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 다 밀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내 차례가 됐다. 네. 그러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을 해서 다시 시도해달라라는 네. 메시지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밤을 샜어요. 그날. 네. 밤을 새고도 아침이 되고도 결국엔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크서클이 많으셨군요. 오늘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 한때는 전 세계 글로벌 거래량 뭐 2위까지 갔었죠. 빗썸이 정말 잘 나갈 때는. 예. 어떻게 이렇게 추락을 했나요? 이게 뭐 이런 지금 업계 순위 그나마 국내에서도 2위라는 말이 맞나요? 이거 마저도 의심스러운데. 빗썸 같은 경우에는 확고한 2위죠. 네. 2위 빗썸이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시장에서 2위다라는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혹은 주관적으로 봤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질적인 뭐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평가 요소들이 반영이 된 건가요? 그렇죠. 네. 뭐 거래량뿐만 아니라 뭐 회원들에 대한 서비스 내용이나 네. 혹은 내부 시스템을 갖춘 그런 모습까지 다 반영을 해서 평가 네. 나오기에 빗썸이 2위다. 네. 하지만 1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1위와 2위의 초격차가 상당히 많은가 봐요, 그러면. 그렇죠. 업비트와 빗썸의 그 어떤 간극 자체가 굉장히 네. 큽니다. 네. 앞으로도 이 업비트와 빗썸의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빗썸이 사실 계속해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해당 사항에 대해서 뭐 확인차 빗썸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네. 고객센터에서 돌아온 답변이 뭐였냐? 네. 저는 12월 4일 새벽에 시도를 했는데 저는 됐는데 회원님은 왜 그러실까요? 아마 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시스템이 너무 오류가 생겨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네. 저는 이렇게밖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저는 이렇게밖에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밖에 전달을 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뭐 저는 통과했습니다. 또 이렇게 답변을 주는데 네. 사실 회원이 뭘 믿고 거래소를 이용하겠냐라는 네. 얘기입니다. 다음 출연하실 때는 그런 좀 통화 내용들을 좀 녹취해서 좀 방송에 좀 시청자분들이 좀 들으셔야 더 피부로 와닿을 것 같은데. 예. 자, 고객 확인 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고객 확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암호화폐 시장이 보다 양지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네. 반드시 시행이 돼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처음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예전에 엠번방 사건 네. 아시죠? 그 엠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같은 경우에도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네. 그 대가를 받고 또 네. 영상을 유포하고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이러한 경우뿐만 아니라 뭐 각종 자금 세탁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리 자금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를 맡기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네. 취지로 시행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비단 이 고객 확인 제도가 누가 얼마나 벌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각종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사고 혹은 이런 뭐 테러 자금이라든지 이런 사고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네요. 동전의 앞뒷면이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가상자산들이 익명성이 있기에 또 많은 또 예. 투자를 했지만 또 거꾸로 돌려보면 이것들이 또 범죄 자금이라든가 예. 뭐 재산 은닉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또 사용될 수가 있다 보니 고객 확인 제도는 꼭 어떻게 보면 금융거래 실명제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YS 정권 때 금융 실명제 네. 도입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거부 반응이 있었죠. 반발을 네.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했어야 할 그렇죠. 업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죠, 이제는. 그렇죠.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라고 또 생각이 그렇죠. 들고 네, 지금 빗썸에 관련돼서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쓴소리를 드렸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K 가상화폐, K 가상자산의 선두주자였었죠. 빗썸이 특허법을 통과한 이후에 또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렇게 2위 자리를 지키게 됐는지 1위와의 더 업비트와의 더 초격차가 발생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 빗썸, 우리 빗썸뿐만이 아니라 코빗,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 풍문레에 대해서는 쓴소리들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소식 전해주신 스투데이 김영석 위원 자리 나오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인 일정 앞으로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방역 수칙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사적 모임 제한이라고 합니다. 기존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 모임이 최대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이 변이가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방역 당국도 상당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서서히 오미크론에 대한 낙관론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전파력은 높지만 점점 증상은 가벼워지는, 치사율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냐, 결국 감기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희망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코로나가 하루빨리 없어져서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문레이더 이승익 기자였습니다.